소금구이냐 양념구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긴 물고기라는 뜻을 가진 보양식의 최강자 장어. 한국, 일본, 중국 3국 공통의 여름 보양식으로 몸통부터 꼬리까지 워낙 힘이 세 예로부터 강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통했다. 60cm부터 장장 4m까지 종류별로 크기도 특성도 다양한 장어의 기가 막힌 미식 세계. 보양식의 갑 오브 갑. 건강밥상 오늘은 장어와 함께한다. 장어는 고단백 식품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비롯해서 비타민 A, B, E 등 각종 비타민과 여러 미네랄 성분을 두루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력 보충 및 피로 회복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어에는 아르기닌 성분이 매우 풍부해서 신체 활력을 높이고 스태미나 강화에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어에는 골밀도 향상을 돕는 칼슘 성분이 풍부해서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살성 자체가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허한 기를 채우는데 이만한 식재료가 없다는데 장어의 무한 변신! 오늘의 요리는 잃어버린 입맛을 확실하게 되찾아줄 막강 레시피! 깻잎 생강 장어가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한 그릇 요리! 장어 덮밥! 이어서 만나볼 요리는 메쉬 감자에 푹 파묻힌 훈제장어의 고소한 매력! 장어 피쉬파이도 만들어보자! 보양식 하면 대표적인 식재료로 떠오르는 장어. 장어에 비린내는 잡고 감칠맛을 더한 간장 양념을 발라 장어를 듬뿍 올려줄 건데요. 오늘은 한 그릇 메뉴인 장어 덮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장어 고르는 법은 등 빛깔에서 시작된다. 다갈색, 흑회색, 진한 녹색을 띠는 것이 특히 맛이 좋은데 살이 미끈하고 눈이 투명한 장어가 신선하다. 장어 요리는 장어 손질이 맛을 좌우한다. 지느러미는 가위로 잘라내고 비린내를 유발하는 장어 점액질은 칼로 제거해준다. 이어서 몸통에 붙은 잔가시를 발라낸 후 키친타올로 꾹꾹 눌러가며 닦아낸다. 장어를 손질할 때 주의할 점은 장어를 물에 씻으면 비린내가 많이 난다는 점입니다. 점액질을 칼날로 살살 긁어서 제거하고 키친타올로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장어에 남아있는 잡내를 잡기 위해 후추와 소금, 청주를 뿌려 밑간한 후 10분 정도 재워둔다. 이어서 장어구이 맛을 담당할 간장 소스도 만들어보자. 달궈진 팬에 양파, 대파, 마늘, 생강을 넣고 앞뒤를 태우듯 구워준 후 간장과 맛술, 설탕을 넣어 맛이 우러나게끔 끓여준다. 소스가 부르르 끓어오르면 불을 중약불로 줄이고 15분 정도 더 끓인 후 고운 채 걸러준다. 장어를 구울 땐 몸통이 도르르 말리지 않게 구워주는 게 포인트. 장어를 구우실 땐 껍질 부분을 먼저 올려서 구워야 장어가 돌돌 말리지 않습니다. 파향이 짙은 대파 파란 부분을 밑에 깔고 장어를 뒤집어가며 골고루 구워준다. 장어 양면이 노릇하게 익어갈 때쯤 준비한 양념을 충분히 발라 초벌해주는데 파향이 은근하게 배어들어 담백한 맛을 더해준다. 익힌 장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다시 한번 구워주자. 앞뒷면뿐 아니라 옆면도 모로 세어가며 양념을 골고루 발라야 맛이 진해진다. 쉽게 탈 수 있기 때문에 신속 정화기 생명이다. 덮밥에 올릴 깻잎도 송송 썰어 준비한다. 장어는 산성식품이라 철분과 섬유질이 풍부한 깻잎과 영양의 궁합이 잘 맞습니다. 따뜻한 밥 위에 양념구이 장어를 소복에 올리고 깻잎 생강으로 장식한 후 소스를 더해주면 장어 덮밥 완성! 여기가 바로 장어 맛집이다. 갓 지은 밥 한 술에 장어 한 점 올리고 깻잎 생강 곁들이면 스르르 담겼던 눈도 번쩍! 일주일의 피곤도 입맛도 사르르 녹는다. 피쉬파이는 영국의 전통 요리입니다. 보통 파이지 대신 으깬 감자를 위에 올려서 만들고요. 흰살 생선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오늘 저는 불맛을 입힌 장어를 이용해서 맛있는 피쉬파이 만들어 볼게요. 딱 요맘때 5월부터가 제철인 장어. 미꾸라지와 함께 보양식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양으로 꽉 채워준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 매력에 입을 쉴 수 없게 된다는 피쉬파이. 부드러운 식감과 담백한 맛을 살리기 위해 점액질과 잔가시는 최대한 제거한다.
바싹 구운 장어 식감을 살리기 위해 토치를 이용해 앞뒤로 돌려가며 겉면에 불맛을 입혀주는데 보기에도 더 탱탱해진 장어 육질.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자. 보통 피시파이를 만들 땐 훈제 생선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장어를 이렇게 토치로 불맛을 입혀주면 더욱더 맛있는 피시파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피시파이 향을 더해줄 다양한 채소들도 준비하자. 양파, 대파, 당근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준비한다. 계속해서 장어의 맛을 2배로 살려줄 메쉬 포테이토를 만들 차례. 감자 삶을 물이 끓어오를 때쯤 적당량의 소금을 넣고 손질한 감자를 삶아준다. 포슬포슬하게 쪄진 감자를 소금과 우유를 더해가며 곱게 으깨주는데 뜨거울 때 으깨야 최대한 수분을 날릴 수 있다. 감자를 삶을 때는 마지막에 수분을 충분히 날려줘야 더욱더 맛있고 고소한 메쉬 포테이토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영국인이 가장 살아가는 피시파이. 이번엔 채소와 청주, 우유와 소금 후추를 넣고 한 스푼 끓여준다. 여기에 손질한 장어를 넣어 우유의 고소한 맛이 깊숙이 배이도록 익혀주는데 음식은 곧 정성이라는 말처럼 소스도 따로 준비하자. 버터 녹인 냄비에 우유와 밀가루, 허브가루를 넣어 소스를 만든 후 익혀두었던 재료들과 체다 치즈를 넣고 다시 한번 되직하게 끓여준다. 오목한 오븐 용기에 재료를 붓고 으깬 감자를 올린 후 버터를 조금씩 잘라 군데군데 올려주면 만반의 준비 끝! 이렇게 버터를 중간중간 얹어주면 색이 더 노릇해지고 표면이 마르지 않아서 맛있는 피시파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미리 예열해둔 오븐에 20분 정도 구워주면 맛있는 피시파이가 완성된다. 메쉬 포테이토와 우유, 쫀득한 장어가 만들어내는 극강의 고소함. 입안 가득 촉촉하게 퍼지는 피시파이의 부드러움은 장어의 색다른 매력을 선물해준다. 장어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혈관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장어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뇌 기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DHA 성분이 뇌세포 활성화를 돕고 인지 능력 및 기억력과 성장기 어린이 두뇌 발달, 치매 예방 등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장어 속 다량 함유된 비타민 A 성분이 시력 저하를 예방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등 전반적인 눈 건강 증진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피로 회복과 원기 충전의 대명사로 꼽히는 귀한 보양식 장어. 민물장어, 갯장어, 붕장어, 꼼장어까지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조리법에 따라 각기 다른 풍미를 자랑하는데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는 계절, 체력도 입맛도 떨어지기 쉬운 요즘. 동서양을 대표하는 최고의 레시피로 장어의 품격 있는 변신을 만나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요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덩달아 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식중독 지수인데 최근 5년간 이 식중독 지수 통계를 보니까 딱 요맘때 봄 나들이 떠나기에 좋은 이 시기에 발생한 식중독 건수가 한여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죠. 네, 이 봄은 여름보다 덥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보관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하지만 이 조리된 음식을 냉동이나 냉장 보관하지 않고 실온에 두는 경우 퍼플인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퍼플인젠스균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다른 식중독균보다 음식물을 끓여 놓았다 하더라도 다시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때문에 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한 끼 먹을 분량만 조리를 하고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냉장 보관할 때에는 음식물을 완전히 식힌 다음에 넣는 게 필요하다는 거, 이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뇌 속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거나 터지면서 유발되는 질환 뇌졸중. 뇌세포에 산소 공급이 막히면 기능이 정지되고 수분 내에 세포가 파괴된다. 한 번 파괴가 일어난 뇌세포는 그 기능 면에서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데 고령화 사회에서 꾸준히 늘고 있는 뇌졸중 환자, 한 해 평균 10만여 명을 넘고 있다.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입니다. 네, 뇌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뇌혈관이 있는데요. 그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혈액이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에 해당되는 뇌 세포가 죽거나 망가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뇌졸중. 뇌졸중의 치명적인 까닭은 심하면 20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위급한 순간을 넘긴다 해도 발음장애나 운동장애 같은 영구 후유증을 남기게 되기 때문이다. 화급을 다투는 질환 뇌졸중. TV 주치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뇌졸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유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뇌졸중의 위험성 익히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이 뇌졸중 어떤 질환인지부터 짚어보죠. 예, 뇌졸중은요. 일반적인 세포들도 그 산소와 영양분을 혈관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뇌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세포는 뇌혈관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데요. 그 뇌혈관이 뭔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든 뒤쪽으로 혈액을 보내지 못하게 됐을 때 뇌세포들이 망가져서 그 기능을 잃게 되는 병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우리 뇌를 구성하고 있는 혈관들도 참 많은데요. 뇌 주요 혈관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심장이 있을 거고요. 심장에서부터 올라와서 양쪽으로 경동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양쪽에 추골동맥이 올라가서 경동맥에서는 전내동맥과 중내동맥이 뇌의 앞쪽 3분의 2를 혈액을 공급을 하고요. 뒤쪽에 추골동맥은 후내동맥을 형성해서 뇌의 뒤쪽 3분의 1 정도를 혈액 공급을 합니다. 이 뇌졸중 이 상태에 따라서 그 종류도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는지 이 점도 설명해 주시죠. 뇌혈관이 더 이상 피를 공급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인데 혈관이 막히면서 뒤쪽으로 혈액을 보내지 못해서 그쪽으로부터 이제 공급받아야 되는 피를 못 받으니까 뇌세포가 망가지는 병이 뇌경색이라고 한다면 혈관이 터져서 피가 왕창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들이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뇌세포들이 눌려서 기능을 못하게 되는 병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먼저 뇌경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뇌경색을 허혈성 뇌졸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뇌경색 어떤 건가요? 네, 뇌경색은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막히는 병입니다. 네. 그 혈관이 막히는 것들이 이렇게 내경이 있는 혈관이 그냥 오그라들어서 막히는 게 아니고 뭔가의 성분에 의해서 들어막힙니다. 근데 이 막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 막히는 물질 자체가 우리들이 혈전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 피딱지입니다. 네, 피딱지들이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색전증과 혈전증으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뇌경색의 크기에 따라서 열공경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선 뇌색전증은 심장에서부터 만들어진 혈전이 동맥을 타고 올라와서 큰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그런 병으로 요 뒤쪽에 여기에 혈관이 막히니까 이 혈관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요 부분들이 죽어 있는 것들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뇌혈전증은 뇌에 있는 이 동맥 자체에 동맥 경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좁아져 있는 혈관에 얘들이 이제 자라나서 혈관이 막혀버리는 경우를 뇌혈전증이라고 합니다. 열공경색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크기가 작은 혈관이 막히는 걸 열공경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작은 색전이나 혈전이 날라와서 막히는 경우도 물론 열공경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뇌 혈관들 중에서 좀 큰 혈관이 먹여 살리던 그 부분들 그 사이에 제일 이제 가느다란 혈관들이 먹여 살리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심한 빈혈이라든가 아니면 저혈압으로 인해서 혈류 공급이 줄어들게 돼도 이런 식으로 허혈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 뇌출혈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그 뇌경색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그렇다면 그 뇌출혈은 어떤 건지 뇌출혈을 짚어주시죠. 예, 뇌출혈은 머리 안쪽에서 피가 나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외상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그런 외부의 충격에서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아니고 안쪽에 뇌 실질 안쪽에 있는 혈관이 터진 뇌출혈과 혈관에 꽈리가 생기는
동맥류 같은 것들이 터져서 생기는 지주막하 출혈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호등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뇌경색이나 뇌출혈은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황색 불, 황색 불이 들어오는 미니 뇌졸중도 있다고요. 예, 미니 뇌졸중은 다른 말로 하면 뭐 작은 뇌졸중이라고도 부르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편마비라든가 아니면 안면마비와 같은 증상 또는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잘 안 나오는 증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뇌졸중들과 다른 점은 몇 분 안에 또는 24시간 안쪽에 증상이 자연스럽게 소실이 됩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경우는 뇌경색이 왔었던 건데요. 혈관이 막혔다가 그 원인이 되는 혈전이 그냥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병원에 와서 영상검사를 진행을 해봐도 특별한 병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사상에서도 이상이 없고 증상 자체도 없어졌으니까 아 이건 병이 나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좀 오산이고요. 네, 일단은 그 혈전이라는 것들이 혈관 내에서 생겼다는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이상 신호이기 때문에 다시 그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혈전이 생긴 원인을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적절한 예방적인 처치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이 뇌졸중을 유발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점도 설명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이 다 뇌졸중에는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교정이 불가능한 인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의 연세가 점점 증가하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줄어들고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연세가 증가할수록 뇌경색의 또는 뇌출혈의 위험도는 올라갑니다. 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유전적인 그런 정보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뇌졸중이 발생하는 빈도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특정 인종에 따라서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 더 증가되는 그런 경향을 띱니다. 이런 것들은 교정이 불가능한 인자이기 때문에 발생을 했을 때 참고 삼아서 알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교정이 가능한 인자겠죠. 네. 네. 건강검진상에서 흔히들 확인이 되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또는 고지혈증 또는 심장병 같은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뇌경색에 또는 뇌출혈의 위험 요소가 되니까 건강검진을 평상시에 자주 행하시는 것들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갑자기 찾아오는 뇌졸중, 그래서 전조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할 듯합니다. 자, 이 뇌졸중의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전조 증상이라고 할 만한 증상은 딱히 없는 거고요. 예. 이전에 말씀드렸던 미니 뇌졸중처럼 왔다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뇌경색은 안타깝게도 혈관이 막힌 그 순간에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경우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증상이 생겼을 때 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응급실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갑작스럽게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발음이 어눌한 경우 또 어지럽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걷는 경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불체가 2개로 겹쳐 보이는 경우 또한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이 있으면서 속이 울렁거리거나 토하는 것들이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을 찾아주셔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뇌졸중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동공을 확인하고 집 주소를 말하게 하라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뇌졸중의 주요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페스트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앞 글자를 따서 페스트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 웃을 때 한쪽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삐뚤어지는 거죠. 흔히들 말할 때 입이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 정도로 봤을 때는 아주 많이 안면마비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웃을 때 표정이 조금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물이 샌다거나 이런 징후가 있을 때도 뇌졸중을 반드시 의심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암스입니다. 양팔을 동시에 같은 높이로 올린 상태로 유지를 해보는 거예요. 같은 높이로 올렸을 때 팔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양상들이 있으면 마비가 진행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같은 높이로 올려서 눈을 감고 봤을 때 이 팔이 원래는 이게 더 편한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비가 진행된 경우에는 얘들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좀 비대칭적인 양상들이 발견됐을 때는 이것도 뇌졸중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스피치입니다. 여러 번 나왔던 얘기지만 말이 좀 어둔해지고 그리고 말을 반복하기 어려운 경우,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진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잘 읽고 소리내서 읽었는데 뭔가 활자를 못 읽는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도 뇌졸중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T는 타임입니다. 네,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인 병이고 시간이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후유장애를 줄일 수가 있는 병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또 가장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119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으로 빨리 내원하셔야 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의 뇌는 수없이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일부분이 죽게 되면 그 부분을 담당하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 발생 시 바로 전조 증상을 느끼며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인 호전 현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도 다반사다. 주로 노인성 질환으로 여겨졌던 뇌졸중, 이제 젊은 층을 노리고 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네, 어제 갑자기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졌는데요. 시간 조금 지나니까 괜찮아져서 왔습니다. 증상이 얼마 정도 지속됐나요? 좀 생기고요. 30분 있다가 좀 증상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약을 드시고 계신 게 있으세요? 네, 먹고 있는데요. 어떤 것 때문에요? 네, 고혈압 때문에 고혈압 약 먹고 있습니다. 고혈압 약이요? 네. 고혈압은 뇌졸중을 일으키는 심각한 원인 중 하나다. 혈관이 막히는 과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낸다. 뇌졸중 고위험군일수록 전조 증상이 중요하다. 이 환자분은 뇌졸중의 증상으로 보이는 증상이 잠깐 동안 있다가 바로 사라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영상에서도 이렇게 별다른 병변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증상은 사라졌고 검사에서도 별다른 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병이 다 나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하지만 이 경우는 일과성 뇌허혈이라고 해서 뇌경색의 전조가 될 수가 있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뇌경색, 급성 뇌경색 환자에 준해서 다른 검사들과 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뇌경색은 뇌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자기공명 영상 촬영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해 출혈성 뇌졸중과 감별한다. 또 뇌졸중의 크기와 폐색된 혈관의 위치를 파악해 확진하게 되는데, 증상 발생 3시간 이내에 도착한 초급성 뇌경색 환자인 경우 뇌 CT 또는 뇌 MRI를 통해 뇌졸중을 진단한 후 곧바로 혈전 용해수를 시도할 수 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팔다리 힘이 잘 안 들어가고 마음먹은 대로 잘 안 움직여서요. 한쪽으로 힘이 잘 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제는 괜찮으셨어요? 어제 잠들기 전까지는 그냥 괜찮았는데요.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예전에는 그런 적 없고 이번이 처음이에요. 1분 1초를 다투는 뇌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뇌졸중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전조 증상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몸이 보내는 신호를 피로나 스트레스로 여겨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 환자분은 오른쪽 편마비가 자고 일어나서부터 발생한 급성 뇌경색 환자분입니다. 자기 전까지 정상적이었다는 면에서 초급성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로 이송을 하셔서 관련 검사와 필요한 경우에는 혈전 용해술이나 혈전 제거술과 같은 특별한 처치들을 받으셔야 합니다. 뇌졸중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원인을 제거하고 뇌세포에 산소와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인데,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뇌혈관을 3차원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혈관 조영술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혈관 조영술은 복잡한 뇌혈관을 정밀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뇌혈관 뒷부분에 발생한 질환까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뇌세포는 한 번 손상을 받으면 재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의 환자분들은 이후에도 계속 후유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의 증상이 있을 때 최대한 빨리 병원에 오셔서 빠른 진단과 처치를 받으시면 그런 식의 후유장애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뇌졸중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전문 의사들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최대한 빠른 진압이 중요하듯이 뇌졸중 치료는 시작이 빠를수록 회복이 빨라진다. 최소 5시간 이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 기회의 90% 이상을 상실하게 되는 뇌졸중. 죽어가는 뇌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시간 골든타임. 그 기적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음을 기억하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뇌졸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뇌졸중이 의심된다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늦어도 발병 1시간 내에 자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발견이 늦은 경우에는 발견 즉시 병원을 오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네, 최소 5시간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말 그대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치료 기회가 점점 더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이 이뤄질 때는 육안으로 관찰하는 게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진단 검사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과 또 과거력 또는 가족력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문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검사들 방법에는 제일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CT와 MRI가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경우는 CT를 먼저 촬영을 합니다. 뇌졸중의 증상이 뇌출혈과 뇌경색이 크게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CT를 먼저 촬영해서 CT가 뇌출혈을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확인할 수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CT를 확인해서 뇌출혈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고요. 뇌출혈이 있다면 뇌출혈에 관련된 처치, 뇌출혈이 없으면 뇌경색으로 진단을 하고 MRI를 시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뇌경색이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뇌혈관이 어디에 막혀 있는지 또는 뇌출혈의 경우 어느 부위가 터지거나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관 조영술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혈류의 흐름 자체를 넓게 파악을 하는 경동맥과 경두개 초음파들도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환자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발빠른 대처가 중요한데 네. 자, 그렇다면 그 응급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점도 설명해 주시죠. 예, 초응급의 경우에 병원에 가급적이면 빨리 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 초급성기의 경우에는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뚫어주기 때문에 뒤쪽에서 피를 제대로 못 받아서 좀 빈사 상태에 놓여 있는 뇌세포들이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뇌출혈 같은 경우도 볼륨이 너무 커지는 경우에는 출혈을 빠르게 제거해주는 방식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뇌경색이 악화가 되거나 또 재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처치를 할 수가 있고요. 뇌의 그 중앙 부분에는 뭔가 사람의 숨을 쉬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흔히 말하는 생명 유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호흡이 안 되고 심장이 안 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재빠르게 기도를 확보해주고 숨을 못 쉬는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등을 통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또 뇌압이 너무 올라가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그런 생명 유지 장치들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뇌압을 줄여주는 처치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약물로 뇌압이 줄어드는 것들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두개골을 조금 열어서 감압을 해주는 그런 처치들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치료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약물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약물을 쓰고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 혈전을 좀 예방하는 그런 처치들이 필요합니다. 혈전이 그 동맥경화 때문에 생겨난 경우에는 아스피린으로 대표되는 항혈소판제를 사용을 하고요. 네. 심장 쪽에서 만들어진 색전의 영향으로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에는 와파린으로 대표되는 항응고제를 투약을 합니다. 그 외에 아까 유발요인으로 말씀드렸던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심장질환 같은 병들을 병 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 혈관에 그 협착이 생겼을 경우에는 혈관 조영술을 많이 시행하는 걸로 듣고 있는데, 자, 이 뇌졸중인 경우에는 이 조영술 어떻게 시행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초금성기에 이제 그 밖에서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혈전을 제거하는 것과는 달리 뭔가의 뇌경색의 원인으로 그런 혈관 이상들이, 혈관이 좁아져 있는 그런 구간들이 발견됐을 때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경동맥의 초입 부분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밖에서 관을 통해서 풍선 확장술을 시도할 수도 있겠고요. 풍선으로 확장된 이 혈관이 내경이 잘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텐트를 심어서 혈류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는 뒤쪽에서 이제 나올 내용이지만 내막을 절제하는 수술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의 환자분은 스텐트를 넣은 다음에 시술 후에 넓어진 혈관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으로 혈관에 꽈리가 생긴 동맥류가 지적이 되는 경우에는 동맥류 안쪽으로 특수한 코일을 넣어서 혈액이 굳게 하고 그쪽으로 더 이상 피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출혈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제 수술을 선택해야 할 텐데, 뇌수술이라고 하면 좀 두려움이 앞서는 게 사실이거든요. 수술법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야 뭐 신경과 의사이기 때문에 수술적인 처치를 어지간하면 별로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네, 특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처치가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경동맥 내막을 절제해서 넓혀진 내경을 유지하는 그런 처치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안쪽에서 내막을 절제하거나 스텐트를 넣건 그 혈류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혈류가 잘 통하는 그런 좋은 혈관과 안쪽에 있는 그런 대로 유지가 돼 있는 혈관들을 직접 이어주는 뇌혈관 우회술이라는 것도 시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뇌동맥류 같은 경우도 코일링을 하기가 어려운 위치거나 또는 모양이 코일링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밖에서부터 들어가서 클립을 집어주는 그런 처치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뇌 감압술을 말합니다. 아까 그 초응급 처치에서도 포함이 되는 처치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분은 뇌경색이 발생을 한 것들이 부종이 생겨서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뇌실이 한쪽으로 밀려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뇌 센터에 있는 생명 유지 장치들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두개골을 엽니다. 열은 상태로 물론 두피를 다시 덮어서 놓은 상태로 일정 기간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3개월 후에 예후를 보았더니 이후에 기존에 있던 뇌경색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가 더 눌려서 손상이 된 부분들이 없이 다시금 회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두개골은 덮어놨습니다. 뭐 대부분의 질환들이 다 그렇듯이 이 뇌졸중도 뭐 순간적으로 치료를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겠죠.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도 따라야 될 텐데, 뇌졸중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재발을 막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뇌출혈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동맥류 같은 것들을 잘 처리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을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혈전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원인을 잘 파악을 해야겠죠, 일단. 그래서 파악한 원인에 맞춰서 항혈소판제 또는 항응고제를 잘 복용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위험 인자들에 해당되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등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찰을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환자분들, 이제 퇴원하신 분들께 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환자 본인이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의사가 해줘야 되는 건 앞에서 나온 약을 잘 드시는 거겠죠. 약을 잘 정해주는 게 의사가 해야 될 목표라고 한다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환자 본인들이 힘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일 건 없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건강을 해치는 그런 습관들을 좀 경계를 하면 되는데요. 특히 흡연과 음주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과 절주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
뭐 균형 잡힌 식습관이라든가 적절한 운동이라든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뇌경색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런 만성질환 또는 급성질환에 있어서 안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좀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건강 플러스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뇌졸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코골이가 심하면 뇌졸중 위험이 높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건 O입니다. 네, 코골이 자체가 뇌졸중과 관련이 된다는 요소는 없습니다만 심한 코골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코골이가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수면 무호흡증은 다양한 근만성 질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실제로 숨을 잘 못 쉬는 기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과 혈관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간 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병이 생기는 건 물론 아니지만 이런 자극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그런 만성질환들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심장질환이나 뇌졸중도 그 퍼센테이지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뇌출혈은 새벽에 발병률이 높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뭐 이거는 세모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적인 차이도 물론 있습니다만 계절적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네. 새벽에 발생 확률이 실제로 높습니다. 이것은 일중 변동이 있는데요. 혈압에 혈압이 제일 높은 시기가 이제 새벽 한 6시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주로 이 시간이 이제 아침 운동들 하시는 시간이고 하필 우리나라처럼 일교차가 좀 심한 봄과 가을철에는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서 더 혈압이 올라갑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뇌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이 저혈압이 보통의 혈압보다 뇌졸중 위험이 더 높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것은 X입니다. 네. 뭐 고혈압만큼이나 저혈압이 위험 요소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혈압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저혈압이 건강에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혈압 중에서도 특히 전립선약 같은 걸 많이 드셔가지고 남자분들이 앉았다 일어나거나 누웠다 일어날 때 갑작스럽게 눈앞 까매지는 그런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심한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과 마찬가지로 계속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혈압이 떨어지면 그만큼 머리 쪽으로 피를 올려야 되는 심장과 혈관은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립성 저혈압들이 반복이 되면 반드시 원인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혈압이 낮은 것 자체가 뇌졸중의 위험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 판막 수술을 받은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높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은 O입니다. 네, 인공 판막 수술을 받으신 분은 아까 그 뇌졸중의 위험 요소 중에서 심장 질환 중에서도 꽤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공 판막 너무 잘 나옵니다. 요즘 아주 우수한 그런 장비로 잘 되는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실은 우리 몸에서는 이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 안에서 그 이물질에 뭔가 혈전이 끼는 것들을 완전히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색전이 발생하는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공 판막을 심으신 분들은 특히 말초가 됐던 아니면 폐나 다른 장기가 됐던 그런 색전증을 경험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항응고제로서 그런 색전을 반드시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의식을 잃지 않도록 흔들어서 깨워야 한다. 이건 OX 중에 어느 걸까요? 이거는 트리플 X 정도 되겠습니다. 네. 뇌졸중 이게 뭔가 생겼을 때 왜 민간요법들이 많으시잖아요. 손을 따본다던가 아니면 흔들어서 그 기절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때려서 깨운다던가 네, 절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 감염이라든가 다른 흡인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특히 뭔가 상비약, 구급약들을 먹이시는 것도 절대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삼킴 반응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원래
그 식도로만 들어가야 되는 음식물들이 약을 포함한 음식물들이 기도로 흡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은 작은 뇌경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잘못 흡인하셔서 호흡마비가 오신다든가 그래서 보다 큰 일이 나을 수가 있으니까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네, 다만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을 때는 심장박동과 호흡수를 확인하셔서 많이들 교육받으시는 심폐소생술의 처치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CPR을 진행을 해주시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기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119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시는 게 제일 현명하십니다. 네. 네. 이렇게 뇌졸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은 어떻게 회복되나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인지 기능과 운동 기능 회복인데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예, 뇌졸중으로 해서 손상받은 뇌세포가 왜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건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병의 어떤 원인 때문에 손상이 받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급성 뇌출혈의 경우에는 빠르게 압박을 하는 그 뇌출혈을 빠르게 제거해 준다면 더 이상 손상을 받지가 않을 테고요. 뇌경색의 경우도 빨리 오셔가지고 혈관을 미리 뚫어주면 손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급성기가 지날 때까지 남은 후유장애의 경우는 죽은 뇌세포가 다시 생겨가지고 기능이 회복이 되는 그런 기전이 아니고요. 신경의 가소성, 뭔가 변할 수 있는 성질을 이용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뇌세포들이 그 죽은 뇌세포들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네, 똑같은 자극을 계속 팔을 움직여라는 자극을 계속 주게 되면 팔을 움직이는 세포는 죽어 있지만 그 주변에서 다른 일을 하던 세포들이 자극은 들어오는데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뭔가 나라도 움직여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자극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얘들이 어느샌가 팔을 움직이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걸 가소성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가소성을 이용해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기전이 바로 재활치료가 되겠습니다. 요즘 지인이 말이 어눌해지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혹시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하는 건가요? 네, 이 평소보다 어눌해진 말투와 이해력. 자,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언어 중추는 주로 이제 우성반구, 오른손잡이에는 좌반구에 속하는 그 피질 쪽에 좀 폭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반구인 좌반구가 뭔가 다치게 됐을 때의 특징적인 증상이 바로 실어증입니다. 실어증은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되는 모든 그런 질환군을 말하고요.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잘 듣고 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적절한 반응을 찾아서 잘 말하는 것까지가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 중추들이 여기저기에 우성반구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연결하는 그런 곳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중추들이 손상을 받았을 때 독특한 모양새의 그런 실어층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지인분 같이 뭔가 이해를 잘 못하고 말이 어눌해졌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뭔가 말을 이해하는 영역과 그리고 그 이해에서 적절한 반응을 찾기까지는 하는데 발음으로 내보내는 그 부분들이 손상을 받았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들이 어느 계열인가 갑자기 생겨난 증상이라면 반드시 뇌졸중에 대한 그런 워크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뇌졸중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뇌졸중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많은 후유장애를 남기고 또 그런 후유장애들이 환자 본인과 또 보호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기는 그런 중환질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후유장애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방법으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합니다. 증상이 발견되는 즉시 응급실로 내원하셔가지고 관련된 처치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뇌졸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신경과 김유석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뇌는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되기 어려운 기관인 만큼 오늘 전해드렸던 뇌졸중 징후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텐데요. FAST, 이 FAST 법칙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그렇죠. Face, 그리고 Arms, Speech, Time 이렇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4가지 징후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상 증상이 보여질 때 지체 없이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